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 오늘 또 국회 포럼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국회 한국공학칼리먼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학칼리먼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학할리먼의 최수진 의원실하고 저희 할리먼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급변하는 여러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과 방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묵직하고 헤비하지만 되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할지 저희가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추진했던 정책 연구 중에서 조선과 방산이라고 하는 두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국회 전문가 여러분들 또 여러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사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 QR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사진기로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남겨주시는 창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 질의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토론 시간에 좌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각 그 연사나 패널리스트들께 여쭙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행사의 앞에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 당 의원님들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 의원님들이 와주셔갖고 저한테 계속 쪽지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에 유영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과방위원회에 김장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바쁘신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양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행사를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공학칼리먼에서는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윤희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순국 상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승원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조 발표자하고 패널 분들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자로 김영환 서울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태식 앞으로 시스템즈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늘 다양한 패널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전윤종 산업기술평가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패널 전문가로서 장광필 HD 한국 조선해양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이디도 팀장님께서는 아마 오셨군요. 네, 이디도 산업통상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목 생기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님을 대신해서 도윤희 방위사업 미래전략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말씀 드리면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수진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공학 한림원 제가 그 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로서 또 이 자리에 회장님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곳을 국회에서 또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조선과 방산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오늘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많은 정책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수진 의원님하고 같은 분과인데요. 정말 열심히 참석하시고 바쁜데 국회에서 온라인으로도 아침에 접속하시면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 공학한림원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그 윤희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공학한림원 회장 윤희준입니다. 오늘 민해전당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과 방산이 세계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자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또 축사나 격려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원석 의원님, 저희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지금 조선하고 방산 쪽인데요. 그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조선 산업이나 방산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다가 산업 혁신과 안보 경제의 교차점입니다. 지금 현재 시국에 가장 시적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입법 숙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더 의원님들이 계셔서 축사 말씀을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같이 하는 행사가 안타깝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학한림원이 하는 일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데 주저함이 없었고요. 오늘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름이 되게 긴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관련성이 좀 있을 텐데 오늘 저희 산업통상부에서 오신 우리 팀장님이 계셔서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실 텐데 뜻하는 바 이루시는데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사 소지자 이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참석해주셨지만 오늘 또 다른 또 소개해드릴 두 분 위원님께서는 또 가방위와 국방위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다양한 위원회에서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뭐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축사를 제가 할 자리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대로 잘 뒤쫓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영원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호입니다. 저는 이제 군사 전문 기자로만 30년 넘게 이제 활동하다 여기 와서도 방산 쪽에 이제 많은 관심 갖고 이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우리 최 의원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공학 한림원 같이 이 세미나를 개최
하신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도 오늘 여기 발표된 내용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념 촬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기조 강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한국공학칼림원에서는 저희 공학칼림원에서는 저희 공학칼림원 회원들께서 참여하시는 정책 연구 과제를 매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정책 연구 과제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연구비도 2배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하는 과제 수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회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주제는 많지만 나름 저희가 이제 경쟁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네, 저희가 올해는 총 보시다시피 6개의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국회 포럼을 통해서 다 발표를 하면 좋겠지만 또 시간 제한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여건상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선과 방산 이 2 연구 과제에 대해서 회원님들께서 연구팀을 꾸려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드리고 공유드리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기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교수님께서 조선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김용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께서 최수연 의원님께서 의원 되시더니만 아주 말씀 잘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학교 선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말로 떼우는 건데요.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좌장이신 안 교수님께 이거 말 한번 시작하면 이 끝을 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빨리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은 주제인데 굉장히 이게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받는 그 언론에서의 스팟라이트나 무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책 연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이 문제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가라는 것은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정책 과제는 5사람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강준규 하나오션 전임 연구원장, 김성학 소장, 해군 그 교육 사령관을 지냈고요. 윤민철 전임 상기평 그 조선해양 PD, 그 다음에 현재 최일선에 있는 현대 중공업의 함정사업부 주원호 사장, 그다음에 제가 5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는 안 된 것 같고요. 여기 국회회관에서 사실 이 문제가 한미조선 문제가 불거질 때 요청을 받고 좀 장시간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몇 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1999년 중국과 그 미국의 태평양,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한중의 군사력이 1999년엔 저랬답니다. 뭐 보시면 뭐 미국이 이렇게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올해 추정치입니다.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이죠.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적인 이제 사안이 미국에서는 됐고요. 뭐 미국 산업이 붕괴돼 있다, 조선업이 붕괴돼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굉장히
미국이 아직 이제 조선업이 이제 거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선입관은 그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못하는 거는 생산을 못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특히 함정이나 이런 쪽은 첨단 기술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건조 자체는 글로벌 이제 신조 시장의 0.1%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죠. 뭐 미국의 주력인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납기가 뭐 1년 내지 3년 동안 지연되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그다음에 MRO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하는 것은 2023년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핵 잠수함의 37%가 정비 불량으로 가동을 못하는 전투에 투입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국가적인 이제 안보에도 이제 결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5년 정도에 이미 미국은 이 sea power라는 해양력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게 국가의 보안에 안보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서 국수적인 어떤 많은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해양력을 길러야지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야. 이렇게 뭐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법령들도 막 발제를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안 하시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기 행정부의 공약 사항이 함정을 350척까지 늘리는 거였습니다. 분위기는 잡아놨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이제 미스터 트럼프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불경스러운 거예요. 미스터 트럼프가 좀 이렇게 공약 사항으로 우리 해군의 함정을 350척까지 늘릴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의회에서 그래 355척까지 늘리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하십시오라고 의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기의 행정부가 이제 끝이 날 때쯤 이 신문 기사에 그냥 제목이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350척의 함대를 부르짖었으나 예산은 오바마 시절의 목표에도 못 미쳤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자기가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 307척까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이제 늘리자. 근데 미스터 트럼프가 305척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시대보다 못하다는 저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까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실제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해군의 예산 증액을 8% 정도 늘렸는데 미 의회가 26%까지 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올리긴 올렸겠죠. 8% 정도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유야무야하는 듯 했으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동맹국의 협력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법령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돈도 주고 뭐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CSIS나 GAO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고서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한국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Ships for America Act 이게 이제 미국 조선을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발제들을 합니다만 사실 이 보고서에 그 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발제자 4명만 보시면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십니다. 마이크 월츠,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트럼프 시작할 때 2기 시작할 때의 주요 핵심 멤버들이죠. 마크 켈리, 존 가라멘디 이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이 같이 발제를 하고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을 거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발제도 많고 뭐 Ships for America Act는 사실 상징적인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게 등장합니다. 동맹 우방국 협력. 사실 2014년, 15년, 16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제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의도가.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띄워집니다. 2014년 뭐 24년 뭐 조선업 이슈들이 뭐 우리는 무너지고 있다, 해군이 무너지고 있다, 동맹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국이 16억 불에 만드는 함정을 한국에서는 6억 불에 만든다. 그것도 더 빨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2024년에 이런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행정부의 생각은 정해집니다. 제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는 부활은 시키고 싶고 조선업은 부활시키는 노력은 해야 되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 쓰기는 싫은 거죠. 그게 누구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현재에 읽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긴 하는데 현역 자본으로 하자, 이게 미스터 트럼프의 기본적인 이제 사실은 이제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opportunity가 있습니다. 기회이면데 이제 위기가 같이 동시에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돈이 물론 보증이나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을 기업체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회의 요인도 있지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위험한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보통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다 이제 uncertainty analysis를 하잖아요. 불확실성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어느 사안보다도 지금 큰 겁니다. 미스터 트럼프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끝나야 되는 거고, 미 법령이 개정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불확실성이 낳는 거죠. 조선업 법령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이제 이걸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1920년 존스 액트, 93년에 두 개의 법령이 의결이 됐는데, 하나는 바운스 앤 톨랩슨이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 8679, 8680. 8680은 메인테넌스를 미국 내에서 할 것. 요 세 가지 법령이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올해 발제된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 미국 내 의견이 같지 않다라는 상황을 보십니다. 첫 번째는 이게 Readiness Act라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준비태세법이라는 게 올해 2025년 2월에 발제가 됐고요. 이 근본적인 생각은 네이토나 아니면 동맹국으로부터 건조나 장비들을 건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진일보한 거죠. 그런데 올해 6월에 어떤 게, 이건 한국 신문에 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하원에서 의결이 됐는데 어떤 게 있냐면 미 정부가 구매하고 조달하고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는 장비, 자재, 상품의 100%는 자국선을 이용해라. 현재 50% 정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인 거를 의결을 했는데 의결 표를 보십시오. 373대 1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괴리가 있잖아요. 한쪽은 외국 동맹을 필요로 하는데 한쪽은 우리 더 보수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정책의 팔러시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하나는 상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엄청나게 불리할 상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미 법령이 뭐니 해도 이걸 우회하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책도 계속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미국 시스템과 조선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정책 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상선, MRO, 함정 신조, R&D입니다. 상선 분야는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전략 상선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사시에 미국이 쓸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는 민간 상선인데요. 이게 약 한 뭐 LNG 같은 경우는 현재 최소 60, 그다음에 많게는 80척, 그다음에 당장 존스 액트를 통해서 해서 이제 이미 이렇게 바꿔야 되는, 신조해야 되는 숫자, 그다음에 뭐 함정 이런 걸 다, 함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다 치면 꽤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 상선단을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건조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정책들을 미국이 행정부가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가 계속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요구만 할 거냐, 돈도 내는데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걸 좀 내놔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 조선 기술을 좀 이전해 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산업체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이 이제 붕괴돼 있으니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한국식의 생산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이 생산 시스템들이 한국식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한테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좀 택하는 게 좋겠다. MRO 부분은 사람들이 처음에 MRO 한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즘 신문지상에 보시면 MRO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을 어디서 지을까. 사람들이 자꾸 기대치가 신조 쪽에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학생들 연구할 때, 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 단계가 있으니까 요걸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이 단계를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은 끝을 보고 보통 달려가죠. 그래서 스탑, 단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단계가 있는데 MRO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MRO는 우리가 시쳇말로 조선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따먹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조선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수리조선이 사실은 거의 다 지금 이제 안 하거든요.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왜 MRO를 하려고 하느냐? 군함의 MRO는 근본적으로 수익성을 마진을 개런티해 줍니다. 몸으로 쓰는 것은 미국에서 정확한 숫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문장 노력도 했는데 하지 않는데, 보통 내부적으로 알려진 건 8%, 10%의 마진율을 둡니다. 한국 함정도 줍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함정은 12인가 13%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조선소들이 경쟁한다고 들어갈 때부터 다운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안 나옵니다. 근데 MRO는 해야 되고요. 저것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수익성이 나오고 실제 미국에서 MRO 하는 조선소들은 수익성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 중에 적자 나는 회사는 상선하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필리고 그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MRO 참여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확보가 되도록 정부가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를 미국 행정부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 기자재, 부품 이런 게 있고, 방사청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는데 방사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함하고 관련된 것은 방사청이 허락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사청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소식을 들으시겠지만 조금 스피크업 시작을 하죠. 어쨌든지 방사청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의 그 어떤 모임이나 협력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조 분야는 이제 우리가 기대치가 많이 높아 있는데 MRO든 상선이든 사실 신조든, 근데 신조는 더더욱이 미국 보호주의 법령이 개선이나 우회가 되지 않으면 저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때쯤 제가 이 국회의원에서 발표할 회관에서 발표할 때는 신조는 일단 잊어먹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만 단계로 보시면 MRO 한 다음에 설계하고 신조, 건조로 가는 이 스텝을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계단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에 대한 로드맵 같은 거를 정부나 기업체들이 모여서 좀 짜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우리 프로블럼 뱅크처럼, 문제 뱅크처럼 솔루션 뱅크들도 좀 몇 가지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자재, 인력 수급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변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기술 개발 R&D 쪽인데요. 미국 교수님들의 두 가지의 딱 관건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는 연구비고요. 하나는 인력입니다. 중국 인력이 떨어지면서 대체 인력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한국에서 우선 인력이 많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럼 인력 수급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미국 교수들 일부는 한국 학생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석사 끝나는 학생들은 박사를 나한테 오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들을 실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AI 로봇 이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저희 쪽으로 어차피 돈을 내는 일이라 그러면 저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AI 생산 로봇 함정 설계 중에 첨단 함정 설계 미국이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만 저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함정은 근본적으로 상선하고 달라서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까 방사청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조선소의 문제가 생산성 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다만 국내 고급 인력 유출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뭐 몇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룹입니다. 산업부하고도 우리 팀장님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지만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컵스라는 건데요. Korea U.S. Partner Program for Shipbuilding Technology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각계의 관련 기관들이 핵심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마스가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핵심 분야는 4개입니다. 사실 다른 게 없고요. 차세대 핵심 기술 R&D 협력이고요. 생산 기술 협력이고 설계 협력이고 인력인데 트레이닝 특히 미국 대학이 자기들이 갈 사이트가 현장 경험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은 한국의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그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오늘 뭐 장강필 부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대학들 학생들 견학 받는 프로그램도 아마 구상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주의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액의 함정이 차지하는 게 1에서 5%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많이 가면 5% 되지만 제가 5%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3%, 2, 3%라고 3%라고 보시는 게 아마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주력은 아직 상선이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으신 건 제가 이해하고 신문에서도 계속 연일 마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조선의 기반은 상선에 있으니까 저 점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요약 1, 2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좀 마지막 끝입니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고 예산 지금 잡으시는데 제발 좀 실효성이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쓰여지고 아마 이게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대학, 연구소, 기관 온 여러 플레이어들이 어떤 형태인지 간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거고 그랬습니다. 해양 플랜트라고 저희가 10년 전에 망가진 게 있는데요. 정부 투자 금액만 해서 제가 감히 얼마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 단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 사업 다 끝나고 나서 해양 플랜트 교재 시리즈 하나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인력 양성 사업 엄청나게 들였는데요. 인력 양성 지금 인력들이 그때 양성했던 인력들이 어디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세금을 쓰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실 투입을 하는데 좀 제대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한 교수님. 저희가 또 조선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잘못 알려지거나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셔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식 고문님께서 방산 주제로 제목이 K방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입니다. 오태석 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태식입니다. 시간이 20분이죠? 예. 먼저 제가 발제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최근에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방위사업 정책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현주소를 좀 진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방산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인 드론, 국방 AI,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K 방산을 견인한 그 주요 방산 업체 3군데의 제안을 이제 받아서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K 방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본 연구에 그 참여한 그 연구위원들을 제가 자료에 넣지를 못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재병 대표, 최종원 본부장,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광수 부사장, 그리고 LIG 넥스원의 최종진 부사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K방산은 약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그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68년도에 그 청와대 습격, 그다음에 미국의 그 푸에블로 납북 사건,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10년경에 그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제 급진전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조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1990년대에 냉전 종식이 있었지만은 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그 또 중동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방사는 앞에 빠졌습니다만은 1973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방 무기 체계 연구 개발이 시작이 됐고, 전력 증강 사업, 요게 이제 일명 율곡 사업이라고 부르죠. 3차에 걸친 전력 증강 사업이 사실은 이제 기초가 돼서 오늘날에 이제 방산이 이게끔 된 그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도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국방 개혁이라든가 혁신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하에 방위 산업을 육성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K 방산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탄생을 해서 전 세계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제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제 불안정성을 좀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가 이제 세계 각지에서 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 잘 아실 거고, 요 가운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한 미군이 사실은 이제 7월 1일부로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일본, 필리핀, 대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근에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이 릴리즈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2023년 오른쪽 그림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도 똑같은 그 행위를 이제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된 지도를 갖다가 펴놓고 일부러 이제 언론에 노출을 시켜가면서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을 갖다가 말하자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분쟁 관련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분쟁 두 개를 살펴보시면은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형적인 국가 간 전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소모전으로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분쟁 같은 경우는 전장이 그 전역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또한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 정밀 타격이라든가 방공망이 중요하고 전형적인 비대칭전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그 비고에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럽의 재무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북한의 군사 개입이 우리로서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5년도 국방 예산하고 26년도 국방 예산 정부 안을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것인데, 이 숫자를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은 그 우선 국방 예산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25년 대비 약 8.2%가 증가한 66조 2,900억 원 정도가 이제 정부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이 수치는 2019년에 8.2%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
가장 최대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지금 국방비 수준이 우리 GDP 대비 약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 7 내지 8% 정도씩 매년 증액을 해나가면 10년 뒤에는 국방비가 GDP 대비 약 3.5% 수준으로 도달을 해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수준, 나토가 지금 이제 3.5%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예산은 이제 전력 운영비하고 크게 방위력 개선비로 나누어지고, 이 방위력 개선비 내에서도 보면은 지휘 정찰부터 유도 무기까지 5개 무기 체계 개발하는 이제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방위 사업 정책 지원 이렇게 있는데, 국방 관련된 R&D는 위에 말씀드린 5개 무기 체계의 R&D 부분만 뽑아낸 것이고, 그거에다가 방위 사업 정책 지원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년도에는 약 5.9조 원 해가지고 전년 대비 19.2% 굉장히 많이 증가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뒤에 나올 차트들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건 이제 뭐 우리 방위력 개선 사업 절차라든가 국방 R&D 추진 절차인데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 방위산업 발전 기본 계획,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갖고 있는 계획을 보여드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국방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 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04년 말에 이제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원래 9위였다가 이제 8위로 한 단계 상승한 걸로 2024년에 그렇게 조사가 됐고,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26개 무기 체계별로 3년 동안 기술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차트에서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8위라고 그랬는데 실제 국방 연구개발 예산 집행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4위에 해당하는데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보다도 낮은 8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국방 R&D 예산 구성과 추이를 보면은 예산 규모는 대략 국방비의 8%, 국가 R&D의 약 1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을. 근데 이제 국방 R&D는 무기 체계 R&D하고 국방 기술 R&D 두 개로 이제 갈라지는데,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아지는 그런 이제 영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무기 체계 R&D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기술 확보 차원의 국방 기술 R&D 비중이 점점 커지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 기술하고 국방 전략 기술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국방 전략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에서 연관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국방 쪽으로 도출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체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업체로 등록된 것이 총 84개가 되겠고, 방산물자라는 이제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물자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732개 품목이 지금 이제 방산물자로 지정이 돼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해서 방산업체의 이제 경영 실적은 대폭 호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밑에 항공하고 유도무기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산 수출입니다. 방산 수출이 2020년, 21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한 30억 불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전쟁의 영향으로 2022년 같은 경우에 이제 173억 불,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약 240억 불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방산 수출을 견인한 업체들을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탑 10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 22년하고 23년의 순위가 변동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화그룹, 카이, LIG 넥슨, 현대로템 이 4개 업체가 탑 100에
진입을 했고 금년 말 되면 아마 이제 그 다음 이제 24년도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방산 제품을 수입한 그 국가를 보시면은 2008년에 16개국에서 23년 현재 35개국으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베스트셀러죠. K9 자주포 왼쪽, 그다음에 그 K2 전차 공급망과 그다음에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폴란드 약 1000대 이어가지고 루마니아라든가 이제 계속 이제 수출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지상 방산 분야는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산화 방산 공급망 같은 경우도 약 80%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천궁하고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의 이제 공급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궁 같은 경우 국산화율이 95%고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국산화율이 60% 수준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수준 부분에 있어서 기체 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100% 커버를 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항공 전자나 무장 쪽은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이 국방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핵심 소재 10개 종류에 대해 가지고 그 금속 소재 8개 종, 비금속 2종을 봤을 때 수입하는 포션이 79%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각 품목별로 수입하는 비율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소재 자립화 수준이 매우 저조하고 특히 대기업은 이거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체계 업체는 싸게 빨리 재료를 사다가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경영에 보다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앞으로 대책도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로서는 앞으로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완제품 만드는데도 상당히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미래전의 그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갖고 있는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그 혁신 방안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올 그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지금 세 번째 보시는 드론 산업 생태계 혁신 방안,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내용이 그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방위사업청의 정책에 이제 피드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군용 드론 개발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그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GE 스톨, 그레이 이글 스톨, 이것을 이제 공동 개발하는 것을 이제 계약을 최근에 했고요.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2계층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거 개년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다계층 복합 방어 체계, 또 대한항공은 이제 중고도 무인기, LIG 넥스원은 다목적 전술 드론, 풍산 같은 경우는 독특한 형태의 수직으로 동축 로터를 이용을 해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전투 드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 AI입니다. 국방 AI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이 극복을 해야만 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AI 속도를 획득 절차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걸리다 보면 기술이 금방 진부화가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그 데이터 보안하고 폐쇄망,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시에는 적 데이터를 포함한 전장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방 AI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모델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하고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인 체계하고 유인 체계를 통합 운영을 해서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공중 분야의 그 상위 레벨의 로드맵을 정부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공군이 멈트 기반으로 해서 작전 수행 개념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과거에는 병력 중심에서 이제는 AI 기반 자율 무인 기술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결심 중심전 (Decision Centric Warfare). 과거에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였는데 이제는 결심을 얼만큼 빨리 정확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전쟁 승패의 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결심 우위 달성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이 갖고 있는 이제 발전 방향은 위에 보시는 차트 두 개와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는 군이 제시하고 기업은 그 솔루션 가져와라, 이런 이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이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미래 그 다영역 작전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이 매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뭐 K 방산의 이제 SWOT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방산 기업 제안 내용은 아까 이제 설명한 부분하고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차세대 공중 전투체 개발, 이것이 이제 그 그림으로 보여드린 고본과 같고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GE 스톨 개발 이런 부분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드론 산업 활성화 및 민군 드론 생태계 조성,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방위사업청의 그 혁신 방안하고 상당히 내용이 이제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피드백이 빨리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서는 지금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클라우드라든가 AI, 특히 이제 상용 그 뭐 위성 통신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 개발에 썼으면 좋겠는데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방공망 패키지를 수출을 하는데 단일 품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드론부터 무인기, 항공기, 미사일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키지를 갖다가 수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의 또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입장을 살펴봤고요. 주요 방산업체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산 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5 내지 10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그 방위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하고 그걸 법제화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국가방위산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방산 정책을 조정하고 기술 혁신, 산업 육성, 수출 지원,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이고 절차 중심의 기존의 획득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기반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성과를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책과 제도 측면이고요. 국방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앞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 국가 R&D가 35.3조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론 국방 R&D가 5.9조가 포함이 된 값인데 두 개 사이의 연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국가 R&D하고 국방 R&D 사이에 그 서로 스핀온, 스핀오프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35.3조 원을 투입하지만 그게 50조 원도 될 수 있고 100조 원도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전적인 중 국방 R&D 환경 조성을 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자하는 그 국방 R&D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보다 많습니다. 근데 순위는 저희가
떨어져요. 8위예요. 이거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지적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 R&D에 대해서는 실패 성공을 따질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목표 실패하더라도 설정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성실 실패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혁신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이 요망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R&D는 제품 개발하고 기술 개발이 둘로 나눠지는데 기술 개발한 것이 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산기업 상생 발전입니다. 여태까지는 대기업, 체계 기업이 방산을 견인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첨단 기술이 이제 무기 경쟁력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수출 전략입니다. 그 방산 수출 성공 여부는 제품이 아니고 이제 패키지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교육, 훈련, 후속 지원, 현지 생산, 금융 지원, 산업 협력 모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충족시켜가면서 성공한 사례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 이제 그 과정에서 유출이 되고 또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품질이나 공장 관리에 있어서 결함이 생길 때 책임의 문제가 따르고 현재 공급망 선정이라든가 또 금융 불안정성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오태식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패널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준비할 거고요. 준비가 되면 저희 그 연사 그리고 패널분들, 좌장분들께서는 앞으로 연단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산업기술교육평가원 전윤종 원장입니다. 그럼 두 분의 이 발제를 기조발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먼저 기조 강연을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주저의 발표를 해주신 김용환 서울대 교수님, 오태식 아프로시스템즈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에는 주선 분야 전문가로 장강필 HD 조선해양 부사장님, 이디도 산업통상부 자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서운하긴 한데 산업통상부 조선해양 플랜트 팀장님, 그리고 방산 분야 전문가로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님, 도윤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미래전략 담당관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러분 조선하고 방산이 좀 막연할 텐데 저도 들으면서 이 뭐 구글하고 막 서치를 막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조선산업하고 방위산업 작년에 조선산업은 그냥 이 조선산업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 업체 조선은 3사, 방산은 4사. 세트 업체가 국내 생산을 기반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활발하게 진출한 그리고 국내 수제 부품 중견 중소기업이 이 뒷받침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도 하면서 지금 글로벌 블록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굉장히 이 조선하고 방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산업의 특성도 잘 반영한 그런 대표적인 걸 할 수 있는데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그 조선산업이 조선 3사 매출이 한 45조 원 정도 했고 수출은 한 256억 불, 거의 조선은 뭐 다 수출하니까요. 그랬고 방산 4사라고 하죠 보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인데 작년에 매출이 한 221조 원 정도 했고 수출은 작년에 좀 부실했습니다. 110억 불 정도 그렇게 했고 역시 그 시총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한국 주식시장도 좋아서 그런데 이 조선 3사의 시총은 연초에 33조 원 하다가 지금은 35조 원, 지금 한 80조 원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 방산은 연초에 한 33조 5조 원 하다가 한때 9월 달에
100조 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80조 밑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하고 매출도 한 30조에서 5조, 지금 이제 시총은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하는 우리나라 핵심 기감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기술적 경쟁력을 잘 반영돼 있고 글로벌 정세나 정부 정책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리 조선이 이렇게 잘 됐던 것도 환경 규제가 있었고 조선이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환경 규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LNG 추진선, LNG 운반선의 경쟁력이 생겼고 러우 전쟁이 생기면서 러시아 LNG 운반선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가 생겼던 거고 방산이 우리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수출이 부진하다가 러우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이 화약이나 전략 물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폴란드가 뭐 미국이나 지원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 산업은 우리 자체 기술력이나 제조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좌우되는 그런 산업이라 그야말로 산업 혁신과 경제 안보의 접점에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산업 경쟁을 좌우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안보를 좌우할 그런 산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아주 기주 강연도 보시고 오늘 이어질 토론 패널 토론도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시에 끝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 그래서 본격적인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발제자 4분께서 5분 이내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업통상부 이디도 팀장님, 우리 좀 김용환 교수님이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하고 그리고 또 좀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예.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얘기. 네. 안녕하세요. 저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근무하고 있는 이디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관세 협상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좀 실무적으로 계획을 했었고 좀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좀 그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해서 뭐 미국 얘기를 좀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아까 우리 그 장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도 있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미국 측에서 관세 압박이 좀 현실화된 게 한 25년 올해 한 2월 달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뭐를 협상 레버지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가장 우리로서는 전략성이 높은 산업이 조선 산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 출범하고 6월 7월부터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좀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미치게 제안을 했고요. 그 결과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저희가 이제 관세 협상 결과로서 이제 1,500억 불의 이제 조선 협력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면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1,500억 불을 한 번에 다 쓴다거나 1,500억 불을 꼭 다 써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협정문상에 예를 들면 상업적 합리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넣어놨고 그리고 시안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넣어놓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억 불의 다른 투자 관리 무슨 인위적인 어떤 수익 배분 뭐 9대1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 조선 분야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K조선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정도 먹혔다는 생각이 저희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저희가 그 Potential Construction of the U.S. Vessels in the ROK라고 그 한국 내에서 미국 어떤 베슬들을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국의 법적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조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뭐 숙련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소 현대화, 미국 조선소 현대화라든지 특히 한국의 조선의 역량을 활용한 함정 상선 등에 대한 신속한 건조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특히 또 미국의 원천 기술을 좀 잘 활용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일단은 아무래도 그동안 조선업이 너무나 좀 특정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 선사들이나 어떤 해외 선사들의 발주에만 의존해왔던 거를 조금 체질을 강화하고 경기 사이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이나 기자재 업체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MRO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면서 좀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미국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 조선업 내부 생태계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마스가라는 게 결국에는 진짜 한국 조선업을 강하게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강한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 산업의 어떤 친환경 스마트화에 따른 어떤 아까 말씀하신 첨단 기술에 대한 선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감 문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국내 해운사들과 어떤 국적선 발주 같은 걸 연계해 가지고 좀 우리 중소조선이라든지 어려운 기업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감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자재, 첨단 기자재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담은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준비 중입니다. 근시일 내에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금융 지원 RG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정책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요. 좀 조선업의 전략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좀 혁신적인 산업 정책을 좀 해보자, 집중적인 지원을 해보자, 이런 좀 틀을 가지고 이번에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AI의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 AI 대전환의 흐름이 조선에서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산업부가 지금 핵심적인 어떤 브랜딩으로 밀고 있는 Manufacturing AX라고 있습니다.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지금 프로덕트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이 핵심이고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첨단 AI 조선소 기술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조하면서 우리 조선 산업 생태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과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맥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조선 방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태식 박사님께서 제도나 R&D, 수출 전략 등 다양하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상목 원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이상목입니다. 공학칼리먼에서 재료자원 분과에 속해 있고 국내 제조산업과 생산기술의 대전환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국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국방은 단지 전력을 강화하는 영역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혁신과 국내 산업 생태계 확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적 수월성 확보 문제입니다. 국방 R&D를 폐쇄된 연구로 보지 않고 산업 전체의 혁신을 견인하는 개방형 체계로 전환을 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뢰가 있는 산학연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방 관련돼 있는 선행 기술들을 미리 확보하고 논의하면서 기업과 소통을 통해서 제조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기술 개발의 방위 역량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 관련해서 AX 전환 기반으로 제조 산업의 지역 생태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위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 선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국방 전 영역을 무인 자율 영역, 지휘 영역, 지원 행정 영역으로 구분하고 7대 AX 핵심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국방 부품과 소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으면 단순 납품을 넘어 기술 자립형 방산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AI 팩토리나 대량 생산을 넘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유연 생산 같은 첨단 제조 기술들을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오태식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와
소재 자립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생기원도 철강의 특성을 뛰어넘는 알루미늄, 에코 알막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요. 이런 소재 개발을 산업 전주기 상태로 넘어서 모든 소재 부품에서부터 모듈 어셈블리를 넘어서 완제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국방 기술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소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룰 수 있는 주조, 금형, 열 처리, 용접, 표면 처리 이런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걸 뿌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고도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결을 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수 금속이나 희소 금속의 문제입니다. 정년과 학금화를 통해서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 소재들을 확보해서 우리의 무기 시스템에 장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기 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국제 협력의 전략성입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 분야의 모든 제품들은 가격과 성능, 납기 등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전장에서의 실전 능력이라든지 풀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주력 전투기와 함정 등 그 고부가가치 첨단 무기의 경우에는 레이더나 통신, 사격 통제, 전장 관리 체계 통합, 백도어 침투 등 사이버 방어 능력이 필요하고 또 킬 스위치의 위험성이라든지 기술 유출 방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부품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 생산망이 함께하면서 국내에서도 부품과 소재 생산 거점을 확충한다고 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문제도 극복하고 양자 간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상무 원장님께서는 기술 자립형 방산 생태계로 특히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널이신 우리 도윤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미래 전략 담당관님으로부터 방산 관련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사청의 도윤희 방위사업 미래전략 담당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지금 국방 AI 또 국방 반도체 같은 이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관리,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고 그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태식 고문님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고 청에서 사실 사업하는 절차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그 수출의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 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기업들의 방산 기업들의 이런 전체 이런 어떤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2022년 정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로 들면 한 22만 원 정도의 주식이었다가 최근까지 확인한 결과로 한 85만 원 정도로 거의 최고가 있을 때는 100만 원도 넘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보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방산주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방산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냐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러우 전쟁이라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운한 전쟁이 있었지만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폴란드라는 어떤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지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 나라에 이제 저희가 무기 체계를 한꺼번에 이제 신속히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방산에 이제 붐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부상이 됐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50년, 60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노력, 국산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사실 그날에 최근에 이런 성과가 이제 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방산의 이런 붐과 방산 수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에 따라 청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은 소요가
있어야만 저희가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은 군의 수요만 바라보고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업체가 독점이나 과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을 조금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받고는 있지만 사실 그 분야가 경제적 측면에서 활성화되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한 단계 이제 점핑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방산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늘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유럽 재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한국 정부를 약간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견제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한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뭐 그 바이 아메리카 액트라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나라에서 생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생산한 것만 반드시 미국에 수출해야 된다라든지 근데 그것이 유럽 재무장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거의 바이 아메리카 액트를 뛰어넘는 유럽 안에서 생산한 거를 납품해야 되고 그 비율도 굉장히 높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철저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응의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이 분야에서 저희가 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제 방산 수출이 수요를 견인하면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핵심 부품, 소재 많이 말씀 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매출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라는 측면에서 각국은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수출 허가 승인을 이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에서 어떤 부품을 사서 KF-21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 KF-21을 유럽 내에 있는 어떤 나라에게 팔려고 할 때 이거 여기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을 우리에게 납품했던 나라가 갑자기 수출 허가 승인을 안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EL과 관련된 핵심 부품은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국내에 어찌되었건 경제성이 없더라도 국내의 여러 가지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AI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도 많이 업체에서 제안을 주셨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70년 동안 이어온 제도가 있습니다. 획득 과정에는 PPBES라고 여러분께서 아마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맥나마라 이 장군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획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뭐 러시아에서 왔다는 뭐 설도 있긴 한데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제2삽을 만들어서 장기 소요를 내고 중기로 전환하고 중기 계획에 태워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제서야 연구개발에 들어가는데 체계 개발하고 양산하고 그 다음에 군에 납품되는 5분이 지나서 하여튼 이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에 따라서 굉장히 경직된 획득 전환을 갖고 있어서 AI라든지 첨단 이런 무기체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신속 획득을 넘어선 조금 유연한 제도로 좀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A로. 오늘 그 처음 우리 안주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QR 코드를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정부의 관계자들이 다 나와 있어서 효과적인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준비하시는 동안 일찌감치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성균관대 김태성 교수님. 국방용 반도체의 경우 자금률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혹시 화두를 던지시려고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러우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방산의 계기가 되고 있어서 그 전쟁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후 분석이라고 보통 군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반도체를 해외에서 도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공급선이 끊기게 되면서 무기 체계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그래서 막 세탁기에 있는 반도체까지 막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뭐 무기를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서 청에서도 2023년부터 해서 이 국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이에 따라 저희가 모든 무기 체계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한 54개 정도 무기 체계를 이제 조사를 해 보니 그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국방 반도체의 98% 정도가 해외에서 도입된 상황이었고 그 98%의 한 90% 정도인 전체 반도체 85%는 미국산 반도체가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중국산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이제 그 안보 분야는 중국제를 일단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국방은 그렇지만 민간 쪽을 보면 사실 대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 다 중국산인 걸로 지금 거의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그 자금률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AI 반도체 지금 에타 사업으로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국방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국내에서 특히 뭐 AI 반도체를 개발할 경우에 시장이 작아서 가격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뭐 기술력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팹리스도 부족하지만 기술력도 부족해서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장님,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방반도체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방반도체에 대한 이 지시를 하셨고, 그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의 국방반도체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보실, 그다음에 뭐 산업비서관실, 과기비서관실, 방사청, 과기부, 산업부가 다 합쳐서서 지금 국방반도체를 국산화 또 자립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작아서 정부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기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조선업의 AI 전환에 대해서 좀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AI 전환이나 조선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하게 되면 뭐 인권의 문제도 있고 노동 인권, 고용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의 문제일지 인권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업계나 학계에서 조선업의 AI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히 좀 학계하고 업계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국 오늘 마스가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단하기를 미국 조선업의 생산이 망가진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가 완전히 인력 디펜던트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웃지 못할 상황을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또 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밑에 내려가서 용접을 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배를 보면서 용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거울을 주는 일까지 있어요. 그 용접을 하는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나 그런 걸 하기에는 시설 투자라든지 전체적인 기술 투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생산 투자는. 조선의 AI나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 AI는 제쳐놓고 로봇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조선소라는 그 조선의 자동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조선소라는 말은 2000년에 이미 나옵니다. 2000년 정도 들어가면 조선소를 디지털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개념들도 소개가 돼요. 그런데 실제 생산해 보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조선은 아까 이제 그게 미국이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인력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한국에 용접하고 생산하는 근로자가 6만 명, 7만 명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서 오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밴 뉴스가 있고 굿 뉴스가 있는 거예요. 굿 뉴스부터 말씀드리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시장도 많고 연구의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밴 뉴스는 뭐냐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산에, 아까 정광필 부장님 말씀하시지만 새로운 생산, 그다음에 아까 이 팀장님 말씀하시피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밴 뉴스인데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마스크하고 연결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의 AI 적용의 문제는 뭐냐면 걔들도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상선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까 비주얼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용접을 했다 그러면 상선 용접하고 군함 용접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 쉽이다 그러면 요즘 알루미늄으로 많이 짓거든요. 알루미늄 용접은 철강 용접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서로의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저희가 해군하고 그래 우리 상선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 데이터를 줄 테니 함정에서 가지고 있는 비주얼 데이터를 줘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마스가를 하면서 상호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없어. 온라인으로는 더 이상 질문이 없고요. 혹시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수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저 4시가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기조 강연 하신 분, 발제하신 분 1분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를 기조 강연 하신 분 먼저 1분 마무리 발언이요. 오늘 주제가 미래를 묻다거든요. 조선산업하고 방위산업 미래를 위해서 1분씩만 발언해 주세요. 조선부터 먼저. 예, 그럼 예, 교수님 1분. 좀 전에 하신 예, 뭐 K 방산부터 하시지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K 방산의 오늘날의 성과는 지난 70년간의 그 피땀 흘린 노력과 투자와 모든 것의 이제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한때에는 이제 방산업체가 IMF 시절이었죠.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회사를 내놔서 통폐합하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태까지 이제 성장해온 결과 오늘의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지금은 좋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어쨌든 유럽은 재무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장을 하는데 영내에서 생산하고 구매하는 것을 이제 필수적으로 메이드 인 유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방산 업체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거기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 정도 아니겠는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수주 잔고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괜찮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업체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에. 네. 그 지금 제조업 전반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그 저가 물량 공세 속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방산과 조선 분야가 그걸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이제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되고 이것은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희망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산학연 관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AI 기반으로 해서 첨단 기술들이 좀 토착화되고 소재 개발도 부지런하게 해서 단순한 소재 개발을 넘어서 이제는 머티리얼 셀렉션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소재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걸맞는 그 야망을 갖춘 인력 양성 제도들이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부적인 얘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의 첨단 기술 쪽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진정한 한국 K 방산 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성과가 많았지만 저는 이제 혁신적인 좀 아이디어로 지금의 어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후발 주자로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같은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무기 체계로 가게 되면 하나의 우리가 작지만 강한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다음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무기 체계와는 다른 정말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을 하듯이 새로운 정말 게임 체인저를 좀 하나 만들어낸다고 하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좀 결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그런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뭐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회장님 뭐 떠나셨으면 최 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조선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재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항상 부침성이 있는 산업이 좀 그런 부침성이 있는 강하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변화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 변곡점에 조선은 있어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산업체가 잘하고 있고 정부가 잘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들 잘해낼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이들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시기에 또 조선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저의 개인적으로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K조선이 주목받고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뜯어보면은 중국이랑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뭐 일본이 좀 있죠. 7대 2대 1입니다. 7대 2대 1. 저는 이 차이가 가만히 놔두면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산 역량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제조업, 조선업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은 굉장히 저희 당국자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 마스가라는 게 단순히 그냥 미국에게 뭔가 이렇게 잘해준다라는 개념보단 우리의 네트워크, 우리의 생산, 우리의 어떤 그 생산 동맹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조선소 기술을 세계로 수출해서 이제 조선이 지식산업화가 돼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정말 K컬처, K트렌드 무슨 K푸드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뻗어나가서 우리의 부족한 어떤 그런 캐패시티를 그런 어떤 해외 생산기지나 이런 것들로 같이 가져간다면 우리가 어떤 중국의 어떤 막 대형 어떤 지원 정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다고 믿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저희 우리 업계 조선업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공학할리먼 여러분들 여러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도 많은 조언들과 또 이렇게 지도 편달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용환 교수님, 오태식 고문님, 장광필 부사장님, 이디두 서기관님, 이상목 원장님, 도윤희 담당관님 감사합니다.